서울의 심장부 아우라그룹의 초고층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 가든은 오늘 밤 대한민국의 모든 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우라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행사는 단순한 기부 행사를 넘어 정재계 인사들이 서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값비싼 보석과 명품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만들어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음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야망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 박민준이 서 있었다. 35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그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외모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으로 얼음 왕자라 불렸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으나 그를 둘러싼 공기는 늘 서늘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의 유일한 흠집이자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였다. 불임서른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의 권위를 위협했다. 박민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무시하며 옅은 미소를 입가에 걸었다. 그는 이런 위선적인 자리가 지긋지긋했지만 총수라는 자리는 개인의 감정을 사치로 만드는 법이었다. 그의 시선이 연 회장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그의 사촌이자 아우라 화학의 사장인 박진석이 몇몇 이사들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쪽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석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닌 잘 감춰진 질투와 야망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민주는 진석이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박진석은 민준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저 완벽해 보이는 껍데기 아래의 불안과 초조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총수. 그것은 사자무리에서 이빨 빠진 왕과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승자의 여유를 가장한 채 주변인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척했다. 오늘 밤 그는 민준의 이미지가 대중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언론은 이미 그의 소나기 안에서 움직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었다. 연 회장 입구 쪽에서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작은 아이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 들어왔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를 위태롭게 헤집고 다니는 아이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이는 주변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곳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연단 앞에서 막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던 박민준.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아이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박민준의 귓가를 때렸고 동시에 연 회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처음으로 제어할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에 매달린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불임설의 중심에 선 재벌 총수 숨겨둔 아들 의혹.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끔찍한 헤드라인이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불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그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어떠한 악이나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민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당혹감, 분노,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는 평생을 감정의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선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뒤쪽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한 여인에게로 향했다. 낯선 여자였다.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지 않는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재벌가의 화려한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아이를 민준에게서 떼어내고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를 에워쌌다.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녀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을 향해 계속해서 팔을 뻗었다. 아빠,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경호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만족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박민준의 불임설에 이어 숨겨진 아이 스캔들까지. 이것은 그의 입지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박민준은 진석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전략가였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보안팀장인 김도식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실장은 즉시 민준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자들의 접근을 막으며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연설이 끝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말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혹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신의 채 오르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김 실장, 그 여자와 아이 조용히 내 오피스로 데려와. 어떤 언론도 심지어 박진석 사장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도식 실장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박민준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족이자 그림자였다. 그는 회장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무전으로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연 회장의 소란은 이제 막 시작이었지만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휘몰아칠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아우라타워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박민준의 개인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왕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주인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복잡한 심경으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 그 해맑은 눈망울,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해프닝. 그래, 이건 그저 미친 여자의 망상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떨쳐낼 수 없는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이는 정확히 자신을 지목했을까?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수도승처럼 단조로웠다. 정략 결혼한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로 지낸 지 오래였고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어떤 스캔들의 빌미도 만들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 저런 여자가 끼어들 틈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식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로 아까의 그 여자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는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남자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주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얼음보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당신 대체 누구지?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노린 추악한 자작극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하는데 이골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 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박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이야기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나서 할 이야기가 남아있나? 당신 때문에 내일 아침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여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 여자의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민준의 앞에 서서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의 말에 민주는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보니 아이의 얼굴 윤곽, 특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와 날카로운 눈매가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자신의 가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의 머릿속에 몇 년 전 병원에서 의사가 내렸던 차가운 진단이 떠올랐다. 희망이 없다는 말.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 이후로 그는 후계자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오직 그룹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 다시 표정을 굳혔다. 증거 있어. 내가 네 아버지라는 증거 말이야.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6년 전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지금의 냉소적인 모습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박민준과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였다. 사진 속 배경은 그가 잠시 머물렀던 스위스의 한 연구소 근처의 호수였다. 그 순간 민준의 기억에 수문이 열렸다.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균열은 박민준의 굳건했던 기억의 성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6년 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에서의 짧았던 시간.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를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이서연은 당시 그가 인수를 고려하던 연구소에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총명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재벌 총수라는 그의 직함이 아닌 박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를 대했던 유일한 여자였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짧은 일탈이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틈틈이 만났던 두 사람의 관계는 풋풋했지만 깊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시작과 동시에 끝이 정해져 있었다. 서울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정해놓은 약혼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그의 운명은 개인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고 어떤 설명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서연은 이미 희미해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민주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한번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6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새겨놓았다. 그의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과 눈앞의 현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냉엄한 사실 사이에서 그의 이성은 길을 잃고 헤맸다. 그는 김도식 실장에게 턱짓으로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집무실에 오직 세 사람만이 남게 되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 6년 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냈지. 하지만 그게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노골적인 경멸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그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서 이야기하지.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의 시선이 어느새 엄마 뒤에 불안하게 서 있는 하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이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이서연의 등 뒤로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박민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앞둔 사람처럼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어째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지난 6년간 당신은 어디서 무얼 했나? 그리고 왜 하필 오늘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런 소동을 벌였지? 당신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봐. 그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십자포화처럼 쏟아냈다. 이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회장님께서 떠나신 후 한 달쯤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이미 약혼 기사가 신문 한 면을 장식하고 있더군요. 저는 회장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그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 속으로 밀어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연구소를 그만두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와 홀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박하준.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의 아의 성을 물려주었다. 그것이 그녀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민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엄마와 아들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 거액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애달팠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난 6년간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온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성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당신의 말을 전부 믿는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오늘 그 행동은 대체 뭐였지? 그건 당신이 말하는 조용한 삶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잖아. 그의 지적에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곁에 앉은 하준의 머리를 애틋하게 쓰다듬었다. 하준이가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려왔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데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어요. 가족 외에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회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병원 측에 연락했지만 비서실에서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오늘 자선 행사는 제가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그 병명은 망치처럼 박민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순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돈을 노린 협박도 치밀하게 계획된 스캔들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미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들의 병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라 의심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하준이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아이는 또래보다 유난히 창백했고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다. 박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평생을 냉철한 이성과 계산 속에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고통 앞에서까지 비즈니스맨으로 남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수만 명의 임직원과 주주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찾아야 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알겠어. 당신의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지 골수 기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으라는 건가?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하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애원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 검사를 받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원하는 검사를 진행해주지. 하지만 단 하나라도 어길 시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될 거고 나는 당신과 당신 아이를 평생 외면할 거요.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첫째,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내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내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당신과 아이는 내 사람들의 통제하에 검사에 응해야 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당신 아이의 아버지라는 어떤 가정도 하지 않을 거요. 그는 자신의 감정적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다. 둘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신과 아이는 외부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선 안 돼. 언론은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연락할 수 없어. 없어. 내가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야 할 거요. 이건 당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니 불만 갖지 마시오. 그는 이미 박진석을 비롯한 내부의 적들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은 극비에 붙여질 거요. 만약 외부로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나는 모든 지원을 끊을 거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모자를 이 나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전하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는 이서연에게 이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판돈의 크기를.
이서연은 그의 조건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준이의 생명이 그 어떤 자유보다 중요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도식 실장을 다시 호출했다. 김 실장이 들어오자 민주는 그에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김 실장,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고 내가 지시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24시간 감시를 붙이도록. 그리고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를 찾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안이 생명이라는 걸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을 지시하는 사령관의 그것과 같았다. 김도식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민준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이서연과 하준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저를 따라오시죠.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준의 손을 꼭 잡고 낯선 남자를 따라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공간에 다시 혼자 남게 된 박민주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실장이 잠시 나갔다 들어오며 가져다 놓은 유전자 검사 키트가 놓여 있었다. 작고 하얀 플라스틱 상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키트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기 위한 면봉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한 도구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을 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면봉을 꺼내 자신의 입안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박민준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우라 그룹의 총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임원들을 몰아붙였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로봇처럼 스케줄을 소화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빈 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중요한 보고를 받는 와중에도 문득문득 하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류 위에서 6년 전 이서연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세상은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온갖 추측성 기사들을 양산해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사회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박진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사촌형을 위로하고 사태 수습을 돕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물밑에서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민준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 방향은 아직 오지 않은 전화 한 통에 묶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아니 어쩌면 세 사람의 운명이 걸린 그 결과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집무실에 놓인 위스키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술에 기댈 만큼 나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이 혼돈을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그의 암호화된 특수통신회선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도식 실장이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민주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결과를 말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직접 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약속된 장소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소유의 비밀스러운 게스트하우스였다. 완벽한 방음과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이곳은 박민준이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김도식 실장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보안 밀봉 처리가 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민주는 그가 자신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봉투를 뜯어 안에 든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와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에 박힌 숫자에 고정되었다. 침부 확률 99.9999%. 그 숫자는 차갑고 명백한 진실이 되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이 내린 판결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박민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가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평생 가질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경멸하기까지 했던 그 이름. 아버지. 그 단어가 그의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지탱해 온 불임이라는 냉엄한 사실이 이 종이 한 장에 의해 완벽하게 부정당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김도식 실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주근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숫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깊은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박하준은 그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던 모습,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던 모습, 그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의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 감상적인 생각도 잠시 그의 냉철한 이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감정의 파도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진실이라면 과거의 그 진단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7년 전 아버지인 박 회장의 강요에 못 이겨 비공개로 받았던 정밀 검사를 떠올렸다. 당시 국내 최고의 권위자였던 한 의사는 그의 앞에서 차트를 펼쳐 보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천적인 문제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진단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후계 구도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명분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권리를 앗아갔다. 그는 그 이후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치라 여기며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김 실장.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내 과거 의료 기록 아직 추적 가능한가? 7년 전 대한병원 VIP 클리닉에서 받았던 검사 기록 말이야. 김도식 실장은 이미 그의 주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진료를 담당했던 한원진 박사는 5년 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으며 관련 진료 기록은 규정에 따라 5년 보관 후 모두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보고는 민준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파액이 박민준이 싸늘하게 반문했다. 대한병원 VIP의 의료 기록을 그렇게 쉽게 폐기한다고 그 병원이 누구 소유인지 잊었나. 대한병원은 아우라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였다. 총수의 의료 기록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다. 한원진 박사의 행방을 찾아 이 세상 끝까지 쫓아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그리고 당시 병원 관계자들 간호사부터 행정 직원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뒷조사를 시작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의료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박진석. 그의 사촌은 민준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등에 업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키워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한병원은 당시 박진석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박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개인적인 비극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인생 자체를 조작했다. 그를 속이고 그를 동정했으며 등 뒤에서는 그의 약점을 비웃으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고 더욱 차갑게 이성을 벼렸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김 실장 이서연 씨와 아이는 어떻게 지내지? 그의 관심사는 이제 자신의 복수뿐만 아니라 이 음모의 한가운데로 자신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온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김 실장은 즉시 대답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저희 연수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완벽하게 차단했으며 하준 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저희 쪽 의료팀을 상주시켜 두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이서연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었고 박하준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아들이자 적들의 거짓된 명분을 깨부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보안을 2배로 강화해 그리고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를 붙여서 하준이의 치료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해. 골수이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시작해. 내가 직접 기증하겠다고 전해. 그는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그의 단호한 명령에 김도식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주군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룹을 지키기 위한 총수의 책임감을 넘어선 자신의 것을 되찾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투쟁심이었다. 얼음 왕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기꺼이 그의 칼이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박민준은 다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다. 19전 중 999%.
이 숫자는 이제 그에게 저주가 아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빼앗긴 그의 과거를 되찾고 조작된 그의 운명에 맞서 싸울 이유를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불임설의 중심에 선 무력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하나의 아버지였으며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동시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운명의 DNA 검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박민준의 명령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김도식 실장은 아우라그룹의 심장부인 타워 지하 외부에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정보 분석실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최첨단 장비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직속팀은 그룹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는 박민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굳건한 방패였다. 그리고 지금 그 창 끝은 처음으로 그룹의 내부, 그것도 가장 민감한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팀의 첫 번째 목표는 7년 전 대한병원 VIP 클리닉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병원의 서버에 조용히 침투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 텅 빈 공간이었다. 박민준의 진료 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파일은 접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한 요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단순 삭제가 아닙니다. 디가우저 디가우스야를 사용한 것처럼 하드디스크의 해당 섹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한 수준입니다.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사라졌다면 물리적인 백업 기록이 남아있을 터였다. 김도식 실장은 병원 기록 보관소에 자신의 정보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보고는 더욱 절망적이었다. 박민준의 종이 차트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보관기간 5년 만료를 사유로 합법적으로 파쇄 처리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총수 일가의 의료 기록은 사실상 영구 보존 대상이었다. 규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오히려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증거 인멸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모든 길이 막힌 듯 했다. 적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는 데 있어서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다. 그들은 박민준이 언젠가 진실의 의문을 품고 과거를 파헤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완벽함은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했다. 김도식 실장은 다음 목표로 수사를 전환했다. 사라진 기록을 쫓는 대신 그 기록을 만들었던 핵심 인물 한원진 박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원진 박사 역시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는 5년 전 학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저명한 의사라는 명성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그의 주변인들은 모두 그가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그의 한국 내 모든 재산은 처분되었고 금융거래 기록 또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 실장의 팀은 국제정보망을 동원해 뉴질랜드에서의 그의 행적을 쫓았다. 그는 오클랜드에 도착한 초기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 어떤 공공기록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 한 정보 분석 요원이 그의 출국 직전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의 한 유령 회사로부터 그의 아내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금액은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이것은 명백한 대가였다. 김도식 실장은 수사 상황을 정리하여 박민준에게 보고했다. 늦은 밤 집무실에서 창밖에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민준은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적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꼬리를 잡힐 리 없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우리가 큰 길로 쫓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길 자체를 없애버렸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단서가 막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적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확인했으니 그들의 완벽주의가 오히려 그들의 정체를 암시하고 있어. 이 정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 그룹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는 이미 용의선상의 범위를 좁히고 있었다. 박진석,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자 그룹의 원로로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상진 고문, 민주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 했다. 한원진 박사를 쫓는 건 잠시 보류해. 어차피 지금은 찾아봤자 입을 열게 만들 수도 없어. 대신 그 주변을 파고들어. 그는 김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7년 전 그날 대한병원 VIP 클리닉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리스트업해.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부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지난 7년간의 삶을 샅샅이 뒤져. 특히 내 진단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갑자기 목돈이 생겼거나 빚을 갚았거나 혹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소한 변화라도 있었던 인물을 찾아내. 주연 배우가 사라졌다면 조연 배우 중에 배신자를 찾으면 되는 법이야. 거액의 돈을 받은 한원재는 입이 무겁겠지만 푼돈을 받고 양심을 판 누군가는 분명히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어. 그의 지시는 냉혹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거대한 그물을 던져 그 안에 걸려들 작은 피라미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김도식 실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역시 자신의 주군이 평범한 재벌 총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위기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즉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는 전략가. 그는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쳐놓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던 그에게 박민주는 새로운 문을 제시해 준 것이다. 김 실장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음모가 자라나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친족을 너무 믿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무관심했다. 그는 이제 그 무관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는 영상통신으로 경기도 연수원에 있는 이서연을 연결했다. 화면에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자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병원에서의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안정된 환경 속에서 조금은 혈색이 돌아온 모습이었다. 하준이는 어떻소? 그는 어색하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이서연은 그의 연락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의료팀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오늘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했고요. 화면 한쪽으로 하준이의 작은 머리가 삐죽 튀어나왔다. 아이는 낯선 영상통화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 맞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이서연이 당황하며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네 아빠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스스로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괴물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다시 냉정한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적인 감상은 이제 끝났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목에 칼을 겨눌 준비를 해야 했다. 김도식 실장이 던진 그물이 어떤 물고기를 잡아 올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진실의 작은 조각은 반드시 빛을 향해 떠오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되었다. 적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그 균열의 순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그의 과거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릴 칼을 갈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던진 그물은 넓고 촘촘했다. 김도식 실장의 정보 분석실은 며칠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다. 7년 전 대한병원 VIP 클리닉에 소속되었던 128명의 전현직 직원 리스트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이름 옆으로 재산 변동 내역 금융거래 기록 통신 기록 등 개인의 모든 역사가 데이터의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것은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지독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출을 받아 집을 옮기는 등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적들은 핵심 증인인 한원진 박사를 제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듯 다른 주변인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도식 실장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돈이 오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적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 마련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새벽,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데이터 분석팀의 한 젊은 요원이 한 명의 이름을 스크린에 띄웠다. 최선희 당시 24세, VIP 병동 소속 주니어 간호사. 그녀는 특별할 것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진단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석 달 뒤 그녀의 금융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당시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카드빚과 사금융 대출금이 단 하루 만에 전액 현금으로 상환된 것이다. 팀은 즉시 최선희라는 인물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채무를 청산한 직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병원에 사표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근교에 제법 규모가 있는 꽃집을 개업했다. 가게의 초기 창업자금 출처는 불분명했다. 누군가에게 현금으로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평범한 자영업자로 조용히 살아왔지만 그 시작점에는 설명되지 않는 검은 돈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었다. 김도식 실장은 최선희를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음모의 가장 말단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돕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단순한 심부름을 하고 푼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돈을 전달한 윗선이었다. 팀은 그녀가 개업한 꽃집의 상가 임대 계약서를 추적했다.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업체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그 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모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베리타스 홀딩스였다.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실을 의미하는 이름. 적들의 위선적인 장명 센스에 김 실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예상대로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고 직접적인 소유주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김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과거 투자 내역과 거래 관계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의 흐름 속에서 희미한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다. 베리타스 홀딩스는 몇 년 전 실패한 한 스타트업에 다른 투자사와 함께 공동 투자를 한 이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투자사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박진석 사장의 개인 비서 윤성환 실장이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안개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희미한 등불과도 같았다. 음모의 거미줄이 마침내 박진석이라는 거미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였다. 박민준이 보이지 않는 과거의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박진석은 현재의 전장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 민준의 스캔들을 대놓고 공격하는 대신 그는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의 가면을 쓰고 이사들과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최고급 한정식집에 은밀한 방이나 한적한 골프장의 프라이빗 룸에서 그들을 만나며 교묘하게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선배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총수 개인의 문제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박진석은 그룹의 원로 이사 앞에서 술잔을 채우며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총수의 자리를 탐하는 야심가가 아닌 위기에 처한 회사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임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민준이 형님이 능력이 출중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는 약점은 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리스크입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사들의 가장 불안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재벌 그룹에서 총수의 후계자는 회사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박진석은 민준의 불임과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아들, 스캔들을 엮어 그의 사생활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소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민준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깝다, 걱정된다는 말로 동정심을 자아내며 자연스럽게 민준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그의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평소 민준의 냉정한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이사들이 그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선대 회장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원로들은 가문의 안정을 위해 장자 승계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박진석이 쳐놓은 거미줄은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전체를 서서히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사들이 스스로 박민준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었다. 김도식 실장은 최선희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박민준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민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워졌다. 박진석, 역시 그였다. 희미한 연결고리였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사회 내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강현철 고문이었다. 강 고문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에 헌신해 온 인물로 민준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회장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 사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 고문은 조심스럽게 이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석이 원로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며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경영 안정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사실상 민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속셈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민준은 이제야 적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었다. 박진석은 과거에 불임이라는 족쇄를 채워 그의 발을 묶어두었고 현재에는 숨겨진 아들, 스캔들을 기폭제로 삼아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과거의 음모와 현재의 쿠데타가 하나의 목표,
즉 자신을 총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린 채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적이 칼을 뽑아 들었다면 이쪽도 칼로 맞서야 했다. 그는 김도식 실장에게 지시했다. 최선희는 아직 건드리지 마. 그냥 멀리서 감시만 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뱀 전체가 놀라서 숨어버릴 테니 대신 윤성환 실장 박진석의 그 충견부터 털어봐. 돈 여자, 약점 먼지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긁어모아. 그리고 그는 강현철 고문에게는 다른 지시를 내렸다. 임시이사회 좋습니다. 박 사장이 그렇게 원한다면 열어주도록 하죠. 대신 제가 직접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안건은 아우라그룹의 차세대 리더십과 후계 구도에 대한 공식 발표입니다. 그의 말에 전화기 너머의 강 고문은 잠시 숨을 삼켰다. 그것은 정면 대결을 의미했다. 적의 계획에 끌려가는 대신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박민주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적의 거미줄은 분명 거대하고 튼튼했다. 하지만 거미줄의 가장 큰 약점은 중심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진석의 조급함과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고요하던 수면 아래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상어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이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이사회라는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한 칼을 갈고 있는 동안 예기치 못한 곳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그가 법무팀과 함께 박진석의 허를 찌를 시나리오를 검토하던 중 김도식 실장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연수원 의료팀에 긴급 호출입니다. 하준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모든 경영 전략과 수사 계획이 하얗게 지워졌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안한 떨림이 묻어나왔다. 혈소판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시 수혈이 필요하며 골수기증 적합성 최종 검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박민주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회의를 중단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일정 취소해. 당장 병원으로 간다. 그의 단호한 명령에 법무팀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다. 김도식 실장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민준과 하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대한병원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VIP, 병동 전체가 비밀리에 통제되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수조 원짜리 M&A 협상 테이블에서도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단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병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침대 위에 작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하준을 발견했다. 아이의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뜩이나 하얗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이서연은 아이의 곁을 지키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박민주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저 작고 연약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본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며 살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어색한 침묵이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짓눌렀다. 의료진이 들어와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종 적합성 검사를 위한 체혈과 몇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따랐다. 그가 체혈을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하준이가 힘겹게 눈을 떴다. 아이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팔과 곧 주사 바늘이 들어갈 민준의 팔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주사, 아파요. 그 한마디에 박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자신은 아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는 그의 고통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생전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아빠는 어른이라서 괜찮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간호사가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다. 약간의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준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준은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박민주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유대감이 자신과 아이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이름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서연은 잠시 주치의와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병실에는 민준과 하준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침대 옆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하준이가 다시 눈을 뜨고 그를 불렀다. 아빠. 민준은 급히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다가갔다. 왜 어디 아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림 그렸어요. 민주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 그리고 여자 한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커다란 사람은 자신을, 작은 사람은 하준을 그리고 여자는 이서연을 그린 것이 분명했다. 그림 속의 세 사람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갈망해왔을지도 모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빠는 무슨 일 해요? 하준이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높은 건물을 짓는 일을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고. 와, 그럼 아빠는 왕이에요.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니, 왕은 아니고 그냥 조금 바쁜 아빠야. 그는 하준이와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누었다. 아이는 좋아하는 공룡 이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거렸다.
민주는 서툴지만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전략만이 존재하는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순수한 세계였다. 주치의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서연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문께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그림이었다. 비록 슬픈 현실 속에서였지만 아빠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민준에게 물었다. 검사는 잘 끝났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 아마 잘 맞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병실에 머물 수 없었다. 그가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서연에게 말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어.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장비 필요한 약은 뭐든지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의 말은 여전히 딱딱한 비즈니스맨의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이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준이 아빠.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하준이 아빠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 말을 뒤로 한 채 병실을 나섰다. 병원을 빠져나와 다시 채오르자 그는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분노이자 사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그룹의 안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저 작은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진석과 그 배우 세력들은 단순히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아들이 태어날 기회,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할 6년의 시간을 앗아갔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그의 전략에 아들을 위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더해졌다. 얼음 왕자의 심장을 얻은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존재가 되어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리라 다짐했다. 하준의 병실을 나선 박민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가 마침내 깨어났다.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그 연약한 생명을 위협한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것. 그의 차가운 전략에 뜨거운 분노가 더해지자 김도식 실장의 정보 분석실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의 방향은 다시 한번 핵심 증인 한원진 박사에게로 집중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증발해버린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김 실장의 팀은 발상을 전환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면 비공식적인 어둠의 세계를 뒤지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원진 박사의 과거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가 의사라는 고상한 직업 뒤에 비밀스러운 도박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팀은 전 세계의 VIP 카지노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비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카오의 한 정키방, 정켓룸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거액의 판돈을 굴리고 있는 한 남자의 존재를 포착했다. 흐릿한 CCTV 화면 속 빛에 쪼들려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는 5년 전 사라졌던 한원진 박사가 분명했다.
그는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박민주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내가 직접 가지. 그는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서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짐승을 잡기 위해 직접 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마카오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현장 시찰이라는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언론의 눈을 피한 채 비밀리에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김도식 실장이 동행했고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김 실장의 최정예 요원들은 이미 마카오 현지에서 모든 작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마카오는 욕망의 도시였다. 화려한 넌사인과 초호화 호텔의 불빛 뒤편으로는 파산한 자들의 절망과 어두운 범죄 조직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김 실장의 팀은 한원진 박사가 현지 삼합회 조직에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으며 곧 그들의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박민주는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한원진에게 절망의 끝을 보여준 뒤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줄 생각이었다.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카지노에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잃고 비틀거리며 뒷골목으로 들어서는 한원진의 뒤를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조용히 뒤따랐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사내들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한 선생, 이제 슬슬 갚아야지. 내 신장이라도 팔아서 갚을 건가. 그들의 살벌한 협박에 한원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가 공포에 떨며 주저앉으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삼합회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김도식 실장이 겁에 질린 한원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한원진 박사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원진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손에 이끌려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마카오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호텔의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거대한 스위트룸의 거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진 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한원진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7년 전 자신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남자 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를 압도하는 위압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다. 오랜만이군, 한원진 박사. 박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스위트룸의 공기를 갈랐다. 한원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박민준은 그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비난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한 태도였기에 더욱 소름 끼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이건 당신 아내의 차명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 보고서고 이건 당신이 7년 전 나에게 내렸던 진단서 사본이지. 그리고 이건 내 아들의 사진이야. 하준의 사진을 보는 순간 한원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히 영구적인 시술이었는데 그의 동요를 읽은 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의학에는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안 그런가 박사? 그는 한원진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당신을 매수한 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원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야. 박민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자백이야. 한원진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그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계속해서 입을 다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조용히 이 방을 나갈 거고 당신은 다시 저 밑에 사마표 녀석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지. 아마 그들은 당신의 장기를 꽤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야. 설령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당신을 매수한 그들이 당신을 가만히 둘까? 배신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그들의 방식이잖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원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박진석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야. 7년 전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누가 당신을 찾아왔고 어떤 협박을 했으며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동의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어.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 세상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 물론 당신 가족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그것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한 제안이었다. 한원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결국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7년 전 당시 대한병원 이사장이었던 박상진 고문과 그의 아들 박진석이 직접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의 도박빚을 약점 삼아 박민준에게 선천적 불임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리라고 협박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정기검진을 가장하여 수면 마취 상태의 민준에게 미세한 정관 절제술과 유사한 시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것은 당시 최신 기술로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인 불임을 유발하는 시술이었다. 하지만 박민준의 강한 생명력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술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이었는지 기적적으로 몇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복원된 것이었다. 한원진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추악한 고백은 스위트룸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박민주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김도식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약속대로 처리해. 이 세상에서 한원진이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사라지는 거야. 김 실장의 요원들이 다가와 흐느끼는 한원진을 일으켜 세워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거대한 스위트룸에 다시 혼자 남은 박민주는 천천히 발코니로 걸어 나갔다.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검을 손에 넣었다. 한원진의 영상 자백. 그것은 박진석과 그의 아버지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곧 모두가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잔혹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마카오에서 돌아온 박민주는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의 칼을 손에 쥔 집행자였다. 그는 즉시 김도식 실장과 그룹 법무팀의 최측근 변호사만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호출했다. 보안이 유지되는 서재에서 그는 한원진 박사의 자백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7년 전의 추악한 진실 앞에 산전수전 다 겪은 두 사람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선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반인륜적 범죄였다. 김도식 실장은 주먹을 부르짖으며 분노를 사겼다.
회장님, 이 영상을 즉시 검찰에 넘기시죠. 박진석과 박상진 고문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타당했다. 이 영상만 있다면 법적인 처벌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법의 심판은 너무 느리고 때로는 불완전하지. 나는 그들에게 법정에 설 기회조차 주기 싫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직접 심판을 내릴 생각이야.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명예 권력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사회에서 이 영상을 공개하고 박진석 사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는 긴급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 절차상으로 가능한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명백한 해사 행위 증거가 있다면 회장 직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증거입니다. 계획은 세워졌다. 박민주는 적을 자신의 무덤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강현철 고문을 통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흘렸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 안건을 이사회 전체에 공표했다. 아우라 그룹의 장기적 리더십 안정화 및 후계 구도 확립 방안에 대한 논의. 그것은 박진석이 그토록 바라던 판이 깔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박진석은 이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박민준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박민준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사회를 자신의 대관식 무대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최종 전략을 점검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먼저 원로 이사들이 나서서 박민준의 사생활 문제와 경영 능력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여론을 형성한다. 그 후 박진석 자신이 나서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구원투수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이미 과반수가 넘는 이사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박민준은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허수아비, 총수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았다. 아우라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은 박민준을 지지하는 소수의 파와 박진석을 중심으로 뭉친 다수의 파로 명확하게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며 자리에 앉았다. 박진석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서며 자신의 편에 선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위기에 몰린 패배자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굳건한 걸음으로 상석에 마련된 의장석에 앉아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에 마주친 몇몇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박민준은 정시가 되자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려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개인적인 문제로 그룹 안팎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우라 그룹의 미래 리더십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 측의 원로 이사인 오정수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총수의 사생활은 곧 그룹의 얼굴입니다. 지금처럼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스캔들까지 터진 것은 그룹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주들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은 박진석의 공격을 위한 명분을 쌓아주는 신호탄이었다. 오 이사의 말이 끝나자 마침내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박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사촌 형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형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그룹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즉시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선대 회장님과 현 회장님의 뜻을 이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그룹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모든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박민준에게로 쏠렸다. 이제 그의 대답만이 남아있었다. 박진석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박민준을 지지하던 소수의 이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박진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박민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받으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회의실의 긴장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진석 사장 그룹을 향한 당신의 그 뜨거운 충성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그의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박민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는 유난히 커 보였고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뒤덮었다. 당신이 제안한 비상경영위원회 설립 안건 잘 들었소. 그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 꼭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하나 있어. 이 영상은 방금 박 사장이 말한 우리 그룹의 안정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상이요. 그는 회의실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김도식 실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김 실장은 조용히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그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진석은 헛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이 박민준이 궁지에 몰려버리는 최후의 발악시시한 시간 끌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대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 박상진 고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마카오의 한 호텔 스위트룸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초췌하고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박상진 고문의 얼굴은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화면 속의 남자는 5년 전 자신들이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한원진 박사였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저는 7년 전 아우라 그룹의 박민준 회장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원진은 박상진 고문과 박진석 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도박빚을 약점 잡아 접근했는지, 어떻게 선천적 불임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리도록 협박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면 마취 상태였던 박민준에게 영구 불임 시술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선 끔찍한 범죄였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다 거짓말이야. 박민준이 돈으로 매수해서 꾸며낸 연극이라고 저런 추악한 조작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과 경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민준은 그런 박진석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사형 집행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조작이라고 했나 좋아. 그럼 다음 증거를 보여주지. 그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김도식 실장이 스크린 옆으로 다가가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7년 전 박상진 고문님의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됩니다. 이 돈은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당시 대한병원 간호사였던 최선희 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액의 자금은 한원진 박사의 아내 명의로 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완벽했다. 계좌 이체 내역 서명된 전표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까지. 그것은 박진석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그물이었다. 박진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 박상진 고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잿빛 얼굴로 눈을 감아버렸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에 추악한 야망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런 자를 지지하려 했던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경멸을 넘어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모든 계획은 내가 절대로 후계자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짓된 확신 위에서 세워졌지. 네 더러운 야망은 네가 직접 만든 거짓말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내가 말했지. 인생에는 언제나 변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화면의 중앙에는 침부 확률 99.999%라는 선명한 글자가 박힌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박하준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 순수한 아이의 미소는 박진석의 추악한 죄를 심판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였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만으로
7년간의 모든 거짓과 음모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박진석은 스크린 속 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범죄가 실패했다는 살아있는 증거. 자신의 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든 작은 생명체.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으아 하는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추악하고 비참한 본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대관식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처형식이 되어버렸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충격과 경악 속에서 굳어있는 가운데 박민주는 의장석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의사봉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는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다. 아우라그룹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총수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박진석 사장과 박상진 고문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하고 오늘 공개된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합니다. 그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이사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박진석의 편에 섰던 이사들까지도 마치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박진석의 제국은 그렇게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붕괴했다. 박민준이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며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회의실의 뒷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넋이 나간 박진석과 유령처럼 앉아있는 박상진 고문에게 다가갔다. 박진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박민준을 향해 증오와 패배감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박민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고 비정한 눈으로 끝까지 마주했다. 심판은 끝났다. 또 찢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박진석과 그의 아버지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공허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파장은 거대했다. 아우라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스캔들에 휩싸였고 대한민국 전체가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주목했다. 언론은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그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진 듯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했다. 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 직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위기 상황을 수습해 나갔다. 그는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어떤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룹 내부에 골마있던 종양을 도려내는 힘겨운 수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정직하고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위기를 수습하는 리더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그는 즉시 그룹 내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박진석의 라인에 서서 음모에 동조했던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임되었고 그들의 자리에는 능력 위주로 발탁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채워졌다. 아우라그룹은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낡은 껍질을 벗고 더욱 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법적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민준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박진석과 박상진 고문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그들은 재판 내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박민주는 재판 과정을 멀리서 지켜볼 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싸움이 아니었다. 과거는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룹이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박민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수많은 카메라와 날카로운 법정 공방이 있는 곳이 아닌 병원의 조용한 무균실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었다. 하준이의 골수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당일 박민준은 생애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고 수술대에 누웠다. 자신의 뼈에서 채취한 골수가 아들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그는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마취에 빠져들며 오직 아들이 건강하게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진짜 힘든 시간은 그 이후의 기다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추스르자마자 매일같이 하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김도식 실장과 비서실에 위임하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는 이서연과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의 곁을 지켰고 작은 열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세상 모든 부모들이 겪는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아이의 부모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동반자로 깊어지고 있었다. 기적은 마침내 찾아왔다. 몇 주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하준의 작은 몸이 아빠의 골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혈액 수치는 하루가 다르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준이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박민주는 이서연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려보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한 생명을 구원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그 후 몇 달간 박민준의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주가지수나 재무제표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웃음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재활 치료를 돕고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며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채워나갔다. 그 과정에서 얼음 왕자라 불리던 남자는 조금씩 녹아내려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갔다. 그는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고독한 요새와도 같았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대신 그는 푸른 잔디밭과 작은 정원이 있는 교외의 한적한 집을 구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고 살아갈 진짜 가정이었다. 이서연은 처음에 그의 제안을 망설였지만 하준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을 믿고 용기를 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날의 오후가 찾아왔다. 이제는 병약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해진 하준이가 정원의 잔디밭 위를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박민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밀어주세요.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정원 가득 퍼져나갔다. 이서연은 시원한 주스를 들고 나와 그 다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주는 잠시 그네를 멈추고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이서연과 세상 전부인 것처럼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아우라 그룹의 왕좌, 그가 전부라고 믿었던 막대한 부와 권력은 사실 이 작은 행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인생의 가치는 정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불임설의 중심에 선 재벌 총수 5살 아이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운명의 DNA 검사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날의 사건. 그는 이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진짜 진실은 한 아이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그에게 진짜 삶을 선물해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얻었다. 새로운 새벽이 그의 가족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